아,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그러면은 오늘부터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좀 간단히 적어 놨는데요. 일단 그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은 이제 4주 정도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대략 지금 고1 수학을 한 1.5주 정도? 1.5에서 2주 정도? 그다음에 요 내용을 나머지 이제 2주에서 2.5주 정도 그렇게 다룰 것 같아요. 2주에서 2.5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고1 수학하고 이 수원 수투에 좀 힘을 많이 실을 예정이고, 어쨌든 수원 수투까지는 지금 이번 최근 기출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두 개 합쳐서 제 생각에는 한 3주 정도 다루게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한 주에 걸쳐서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확통까지 조금 뭐 무게를 좀 줄 수도 있고, 미적분은 거의 기하는 제 기억으로 작년에 한 30분 이내로 다뤘던 것 같아요. 20분.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추하고 관련해서 뭐 어쨌든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다루게 될 예정이고, 뭐 미적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이 두 개에 좀 힘을 주고, 조금씩 갈수록 힘이 조금씩 떨어진다. 그 배분이 조금씩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1 수학은 교사용 지도서를 갖고 계셔야 되고, 일단 이게 특별히 있는 게 또 필요한 게 고1까지는 2차 시험에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프린트로 핵심적인 내용을 다 실어가지고 제가 필요하면 이제 교과서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스트는 총 20문제를 제공을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이제 없고 문제가 없고, 오늘 배운 내용까지 이제 2주차에 5번까지, 그다음에 3주차에 10번까지, 그럼 이제 4주차에 15번까지가 아니라 4주차에는 3, 4주차에 대한 내용을 총괄해서 이제 총 10문제 해가지고 총 20문제 해서 이제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할 예정이고요.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끝났으니까 뭐 많이 할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 이제 해당 문제가 이제 뭐 오늘 제공이 된다 그러면 다음 주 수업 전까지 한 이틀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제 첨삭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프린트를 나눠 드렸을 텐데요. 대략 한 30페이지 정도, 33페이지 정도 되는데, 즉 과목이 총 6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한 오늘은 4단원 정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린트 내용과 지도서 내용을 같이 연계하면서 계속 이제 프린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서를 보시면 뭐 6, 7페이지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조금 넘어가시고, 자, 8페이지 보시면 뭐 수학의 특성과 본질이라고 해서 뭐 이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뒤로 넘어가서 11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11페이지는 그 수학 2 신론 2에 좀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요 개정의 방향,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은 사실 임용시험의 어떤 방향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학교과, 이거 다 적진 않을게요. 그냥 읽으면서 하죠. 첫 번째가 수학교과 역량의 구현이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수학교과 역량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임용시험에서도 이 6가지 수학교과 역량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두 번째, 학습부당 경감 추구.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특별히 학습부당 경감 추구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3번,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를 했죠. 이런 정의적 측면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뭐 학생의 뭐 나름의 어떤 일지라든가 막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임용시험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기출을 보시면 통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공학적 도구의 활용.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시험도 그렇고 작년 시험도 그렇고 계속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임용 지문들이 계속 출제가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 2020학년도에는 직접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적는 내용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신논2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그런 개정의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이런 거를 중심으로 또 임용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의 중점사항, 이건 이제 개정의 방향을 기준으로 이제 중점사항들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 이거는 뭐 신논2에도 잘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4, 15 넘어가고 16페이지 넘어가고 17페이지, 이거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총론이라는 이제 책자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뭐 거기서도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17페이지에 수학과의 목표 중에 총괄 목표하고 세부 목표가 있는데, 이 세부 목표 가나다에 대한 내용이 정말 옛날 기출에서는 그 7차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1호 개정의 또 세부 목표로 해서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다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예를 들어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인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이거는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 이거는 상당히 수학과 교수학습하고 관련이 깊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자와식, 기하, 수화연산, 함수, 확률과 통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5가지 영역이죠. 관련된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적 기능을 습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내용을 배울 때, 예를 들어 방정식을 배울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이거를 방정식으로 구성을 해보고 이해함으로써 이게 실생활과 이렇게 방정식이 연결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는 그래요. 그다음 나를 볼게요.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즉 추론, 의사소통 나왔죠. 창의융합적 사고와 정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및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이건 수학교과 역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와 나의 차이점은, 가는 이제 약간 좀 도입하고 어떤 수학적 개념을 익힌다라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나는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뭐 창의적으로도 해결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추론하면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약간 문제 해결 쪽의 측면에 가깝다. 그래서 가와 나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태도 및 실천에 대한 내용이죠.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사실 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도 및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가하고 나를 특별히 좀 잘 구분해서 이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18페이지. 자, 18페이지로 넘어가면 고등학교 수학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또한 수학의 학습 내용의 단위수 조정, 그 부분이 나와 있죠. 2009 개정에서는 수학 1과, 원래 2009 개정에서의 수학 1과 수학 2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과목으로 통합을 하였고, 그다음에 수열 지수 로그는 다른 과목 수학 1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고등학교 2학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수학 1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밑에 뭐 삭제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체계를 보시면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내용 체계를 보시면 문자화식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많은 변화가 없고, 기하 부분을 보면 부등식의 영역이 삭제가 됐죠.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이 경제수학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삭제가 됐다는 거 포인트죠. 19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게 내용 체계를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나중에 이게 기입형으로도 한번 나올 수 있을 소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문자화식 영역인지, 기하 영역인지, 수화 연산 영역인지, 함수 영역인지, 확률과 통계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중학교에서는 순서도 정해져 있잖아요. 중학교 1, 2, 3학년 다 첫 번째가 수화 연산, 두 번째가 문자화식,
그 다음 세 번째가 함수, 기하, 확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영역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문자화식 영역 한번 보실래요? 문자화식에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복소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잘 됐다. 이건 수화연산 영역이다. 이렇게 기입형에 쓴다. 이러면 이제 낭패를 당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복소수는 수체계를 확장하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형식 불역의 원리에 따라 수체계를 확장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이 복소수는 2차 방정식의 해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 같이 묶임으로써 문자식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그러면 복소수 하면 수화연산이네 이러면은 기분 나쁘게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알아둘 때 이제 만약에 이게 내용 영역 중 어떤 영역에 들어가느냐 기입형으로 나올 때는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기하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기하야 뭐 딱 보면 기하스럽죠. 기하스럽고 문자식에 헷갈리는 게 이제 복소수 이것 때문에 헷갈리죠. 그다음에 19페이지 넘어가면 집합과 명제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합과 명제가 수화연산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보면 문자화식도 한 가지 더 얘기 안 했는데 문자화식에 보면 여기 보세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문자화식 영역에 또 있어요. 이러면 또 2차 함수 나왔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수 영역이라고 썼다가 또 틀릴 수 있겠죠. 왜냐? 여기서의 2차 함수는 그 중학교에서의 2차 함수는 말 그대로 2차 함수라는 것 자체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꼭지점좌표 구하고 뭐 그래프 알아보고 이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2차 함수는 고등학교에서의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약간 대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중3 때 2차 함수는 함수를 연구하고 알아보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 고등학교에서의 2차 함수는 말 그대로 진짜 한마디로 대수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또 문자식 영역에 들어가요. 안 그러면 만약에 이걸 또 헷갈리면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은 함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좀 약간 함정스러운 문제고 19페이지로 넘어가면 집합과 명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수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와 연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약간 연계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과 명제는 수와 연산 부분에 또 들어갑니다. 만약에 집합과 명제인데 이거 왠지 수와 연산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뭘 써야 되지? 이렇게 해서 또 틀릴 수도 있죠. 집합과 명제는 수와 연산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함수 영역,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함수 영역은 우리가 함수를 대응으로 이제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로 정의하는 측면과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여기서는 진짜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형태를 다루고 그런 것들을 다루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순수하게 함수 영역이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뭐 어렵지 않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혹시 이 부분이 기입형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으면 기분이 좋겠죠. 이게 함정을 많이 팔 수 있는 부분이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성취 기준 넘어가고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보면 여기 20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뒤에서 다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다 다룰게요. 22페이지, 그다음에 23페이지 이렇게 해서 쭉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 자, 25페이지. 25페이지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 이론 적용반 첫 번째 주차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 2번에 일단 1번에 교수학습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이 원칙은 좀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이제 지도할 때 중요한 가이드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잘 구분이 돼 있어서 좋아요. 자, 여기 2번의 교수학습 방법 적어볼게요. 방법.
잠깐만 뭐 문 좀 닫아볼까요? 잠깐만요. 문을 닫혀 있나요? 아, 닫혀 있네요. 네. 네. 인강으로 들으실 때는 뭐 불편함이 없겠지만 이제 빗소리가 좀 우렁차서 잠깐 봤는데 문이 잘 닫혀 있네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교수학습 방법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책에 보시면 교수학습 방법에는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에 6가지를 선정하여 설명하였다. 자, 이번에 자, 일단 요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학습 방법이고 뒤로 넘어가면 2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어서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수학 교과 역량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탁 치고 이제 교수학습 방법 시험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7페이지까지 좀 보죠. 27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보면 끝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발문과 수준별 수업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 명확하잖아요. 발문 아니면 수준별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두 개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프린트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1페이지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자, 프린트 1페이지 보면 2018학년도 논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교수학습 방법 중 밑줄 쳐놨죠.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이렇게 목적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요 목적이 정해져요. 2019학년도에도 보면 교수학습 방법에서 의사소통 능력, 태도 및 실천 능력 함양을 위해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정해지죠. 2020학년도도 보겠습니다. 논술형은 아니었는데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학년도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이번에 최근이죠. 가장 최근. D페이지로 넘어가면 작성 방법 맨 밑 중간 부분에 작성 방법 보면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교수학습 방법에 제시된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수학교과 역량이 나오면 수학교과 역량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고 수학교과 역량이 안 나오면 문제 교수학습 방법에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일단 이 부분은 뭐 신론 2에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이거 구분을 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에 제시된 거를 쓸 겁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교육부 고시 제2020-255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20년 4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개정된 교육 과정이에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교육 과정인데 실제로 개정된 부분이 이제 기본 수학하고 인공지능 수학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임용 시험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총론으로도 공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페이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를 읽고 우리가 이 교수학습 방법 6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얘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얘도 6가지고 얘도 6가지예요. 이 6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수업 방향을 볼게요. 수업 2페이지에 학생이 수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권리와 책무성을 갖도록 한다. 그게 있었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충실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한다. 학생이 다양한 표상을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그래서 온라인 활동과제, 컴퓨터 기하 프로그램으로 또 컴퓨터가 나왔어요. 2020학년도도 공학적 도구 나오더니 왜냐? 개정의 방향으로서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공학적 도구가 계속 지문으로 나올 만해요. 그래서 상하함수 그리는 방법을 복습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A 값을 다르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제 A sin BX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를 하는 거죠. 정리한 내용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럼 A하고 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B가 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A가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학 1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내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충격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시그마 K 세제곱에 대해서 교구를 통해서 요게 이제 뭔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또 충격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지도서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좀 특히 약간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언급을 좀 많이 해드릴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런 것들을 알고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였죠. 자, 그러면 수업 방향과 활동 과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5페이지 6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쪽으로 쭉 넘어가서 첫 번째가 설명식 교수죠. 자, 설명식 교수가 뭔지 봅시다. 교사가 설명과 시연을 통해 수업을 주도하는 교수학습.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학생이 수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권리와 책무성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설명식 교수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사실 이 설명식 교수는 오스벨의 이론을 가장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약간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 그럼 이건 아니에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탐구학습. 여기다 적을까요? 탐구학습. 자, 탐구학습이 뭐냐? 학생이 중심이 돼요. 왠지 학생이 중심이 돼요? 뭔가 느낌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탐구하고 구성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자료와 정보로부터 지식을 도출하거나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뭔가 자료의 정보로부터 지식을 도출한다? 이게 뭔가 좀 보면은 Y는 A 사인 BX라고 이미 뭐랄까 정해진 것을 약간 탐구하는 측면, 정해진 것을 약간 연구하는 측면에 좀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스스로 뭐 전개도를 만들어 봐서 입체 도형을 구성해 본다든가 뭔가 이렇게 탐구를 통해서 어떤 수학적인 원리나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를 구성해 봤더니 뭐 꼭지점의 개수는 8개고 면은 6개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라기보다 그리고 뭐 어떤 지식의 타당성을 예를 들어 뭐 외심 같은 경우 뭐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외심 같은 경우 뭐 모든 다각형의 외심이 360도라는 외심이래요. 외곽의 크기합이 360도라는 걸 알아내는 것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뭔가 학생 중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학생 스스로 지식을 도출하거나 뭐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뭐 논증하고 연역적으로 논증하거나 뭐 이런 것들하고 약간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과서의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해봐야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거죠. 아마 이게 문제 딱 나왔으면 구분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교과서를 통해서 이론을 적용해보고 공부해보고 파악해보고 하면 어떤 내용이 탐구학습인지 여러분들은 딱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로젝트 학습. 2020학년도에도 이제 상관관계 관련된 프로젝트 내용이 나왔었죠. 특정 주제나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결과물을 산출하거나 발표하는 교수학습 방법. 자, 이거는 프로젝트 학습이 되려면 일단 우리가 신론2에 있는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결과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프로젝트의 중요한 측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에 얘기했지만 개방형 문제여야 돼요. 프로젝트는 일단 학습자의 관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다 동일한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과 상당히 거리가 멀죠. 이거는 다 동일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3번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3번이 프로젝트. 자, 이거는 정확히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쓸 수 있어야 돼요. 4번 토의 토론 학습. 일단 4번이 답이니까 통과. 자, 5번 협력 학습.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협력 학습을 보면 모둠 내 상호작용. 이 협력 학습은 일단 여기서부터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모둠별로 하지 않아요. 문제를 보면 모둠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둠 내에서 막 이 의사소통이나 대화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막 서로 이제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딱 수업 방향, 온라인 활동 과제, 작성 방법 이렇게 딱딱 끊어서 나오는 문제에서는 협력 학습이 좀 어렵고 학생들과의 대화, 모둠별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화식 구성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야 협력 학습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6번 매체 및 도구 학습.
컴퓨터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학생의 수준과 학습 내용에 적합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도모하는 교수학습인데, 자, 이런 것들을 도구를 이용해요. 자, 물론 이게 이용을 안 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뭐 공학적 도구를 이용 안 한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한 평가사항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이게 도구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도구를 이용해서 뭐 정당을 한다든가 이것까지도 평가 대상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중요한 평가 사항이 아니었어요. 왜냐, 학생들이 발표할 거는 결국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치역이라든가 그리고 주기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답을 내는 게 중요한 평가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공학적 도구가 주 메인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공학적 도구를 서브로 활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관련이 깊은 건 토의 토론 학습이 되는데, 자, 토의 토론 학습 봅시다. 특정 주제 y는 a sin bx에 대해 협의하거나 학생과 학생 사이에 충실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논의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지니는 상호협력적인, 그러니까 학생과 학생 사이에 충실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거는 협력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나 이렇게 했어 하고 뭐 이거를 넌 틀렸어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측면보다 상호협력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좀 그게 주 목적은 아니죠. 토의 토론 학습 중에 약간 토의 학습에 조금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바로 4번 토의 토론 학습이 가장 관련 있고, 얘는 이제 매체 및 도구, 매체는 뭐 여러 가지 매체, 그 다음에 도구 활용 학습이죠. 도구 활용 학습. 그래서 이 6가지를 좀 잘 기억하고, 수학교과 역량 6가지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 좀 잘 기억해서 정확하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6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잘 서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26페이지에는 그 수학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해결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 해결 뭐 1번에서 4번까지 있으면 그냥 문제 해결 3번 하면 여러분은 딱 머릿속에 나와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야 되겠죠. 문제 해결 3번 하면 바로 머릿속에 기호 해석을 해야 되겠죠.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생활 주변이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추론 2번 뭐 그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잘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해결 1번은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와 가장 관련이 있고, 2번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토의, 이제 협력적 문제 해결. 그래서 이제 서로 모든 별로 이제 협력을 한다든가 그런 거죠. 3번은 수학적 모델링이고, 4번은 문제 제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에 1번부터 3번까지 있고, 창의 융합, 그 다음에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요거 6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꼭 집에서 공부를 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페이지 맨 아래 보면 끝으로 발문과 수준별 수업이 있는데, 일단 솔직히 의미 있는 발문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신논1이 정말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부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거의 내용이 비슷할 뿐더러 신논1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는 개인 차를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때 다음에 유의한다. 이거는 좀 시험에 나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난이도 하, 중, 상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떤 내용을 중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약간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쓰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게 상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조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뒤에는 수준별 이 자료에 대해서 언급은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충 수준별 자료의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를 조금 살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자, 이것도 이제 총론에 나와 있는 건데, 그 평가 원칙 가는 제가 뭐 이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암기를 하라고 했던 것인데 언급하겠습니다. 수학과의 평가는 학생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학생의 수학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돕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수학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거고,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방향을,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목적이다. 이거는 꼭 암기를 해 두셔서 시험에 언제든 적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여러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신논2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필 평가,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뭐 관찰, 면담, 구술,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근데 구술 평가나 자기 평가, 동료 평가는 좀 2차 때나 면접 때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논2에는 관찰, 면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서술형 평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30페이지. 자, 30페이지에 수학 교수학습 이론인데, 이 이론 제가 이거는 좀 지우고, 여러분들이 아마 신논1하고 수교재는 잘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신논2나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이나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대한 공부가 좀 약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영역들,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있는, 이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브루소의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인데, 기본적으로 신논1에 있는 건 잘 공부를 하시고, 자, 여기 맨 첫 번째 문단 넘어가고 두 번째 문단을 보시죠. 두 번째 문단, 브루소는 수학적 개념은, 자, 원형 수학적 단계. 자, 여기서 이 이론을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사수학적. 나 마지막이 수학적 개념 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이거 특별히 신논2에 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해 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이게 구분 지어야 되는데, 위에 이거는 수학적 개념의 발달 단계고요. 1번은 수학적 개념의 발달 단계고, 그리고 그는 이것에 대응하여 교수 상황, 즉 실제 교수 상황에 대응해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행동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문제 해결에 수학적 지식을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이거 신논2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사항입니다. 연결이 돼요. 행동상황. 자, 그다음 그러한 지식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형식화 상황. 아주 깔끔하게 암기하게끔 잘 표현이 돼 있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표현된 지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타당화 상황. 자, 그리고 교사가 개입하여, 그러니까 교사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제도화 사항이 나오려면 학생들의 구성 결과를 공인하고 정리하여 이전 지식과 관련 지어주는 제도화 상황.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수학적 개념, 역사적으로는 수학적 개념이면은 사실 타당화했으면 이전 지식과 다 연결해서 타당화를 한 거예요. 원래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타당화하는 것과 교사가 좀 약간 개입해서 좀 이전 지식과 연결 짓는 거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사의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 다 수학적 개념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그다음 밑에 보시면 토파지 효과, 뭐 주루댕 효과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신논1에 있으니까 스킵. 맨 밑에 문단 뭐 나와 있습니까? 맨 밑에 문단에 교수학적 계약, 당연히 중요하죠. 교수학적 계약. 이 교수학적 계약은 신논1에는 뭐 거의 없던 내용이라고 볼게요. 전혀 없진 않는데 거의 없던 내용인데, 신논2에 또 자세히, 지금 이거 신논2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신논2를 공부를, 이 부분은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교수학적 계약의 의미가 밑에 잘 설명이 돼 있죠. 교사는 지식을 가르쳐야 하고, 학생은 교사가 요구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 즉 교사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 학생은 교사가 요구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계약, 이게 바로 교수학적 계약이다. 그래서 꼭 신논2 공부를 해두세요. 뭐 자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31페이지는 그 브루노하고 딘지의 수학 교수학습 이론이 있는데, 이거 신논1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32페이지. 자, 이제 여기서는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제가 그래서 심화이론반에서 이거를 수업을 할 때에도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되게 비중을 뒀어요. 괜히 적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 중요하니까 또 교과서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3번은 프로이덴탈의 이론인데, 지금 자 문단이 몇 개 있냐면 3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문단 넘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번째 문단이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이 심상의 구성입니다. 이거 신론원에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이 전형적인 보기, 전형적인 예. 꼭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두세요. 맨날 프로이덴탈 하면 수학화, 물론 그거 인정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두 개도 프로이덴탈의 이론에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자, 심상. 프로이덴탈에 따르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볼게요.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상의 조직 수단인 본질을, 자, 현상을 조직하기 위한 본질이 있는데, 우린 보통 수학화를 현상이 있으면 본질로 조직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본질을 먼저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심상을 구성합니다. 이거는 개념 이미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개념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를 잘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개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심상을 구성하고 의식적인 개념화를 시도해야 돼요. 이 심상의 구성이 먼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학과 교수학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이 심상의 구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심상의 구성이 개념 획득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학습의 준비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자, 학습의 준비성을 중시하지 않은 사람이 브루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습의 준비성을 중시한 여러 사람들을 하고 브루너를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루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수학습을 강조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브루너는 오늘 수업 내용에서 그 내용을 다 습득하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EIS 이론에 따라서. 하지만 프로이덴탈도 학습의 준비성을 중시하죠. 스캠프도 중시합니다. 오스벨도 중시하죠. 오스벨도 관련 정착 아이디어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개념을 획득하게 한 후에 그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략, 이게 바로 브루너의 핵심 전략입니다. 심상의 구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전도된 것이다. 개념 획득 후 적용. 자, 신론원에 보면 브루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학적 안목의 형성이 중요하다. 프로이덴탈도 수학적 안목의 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둘 다 수학적 안목의 형성 중요하게 여겼는데 둘이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브루너는 개념 획득 후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앞에 선행 단계가 없어요. 프로이덴탈은 실생활이나 현상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브루너는 개념부터 출발해서 그 개념 획득 후 적용이다. 이거는 반교수학적 전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프로이덴탈과 브루너는 둘 다 강조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브루너를 비판하는 거죠, 프로이덴탈이. 자, 그다음 마지막 전형적인 보기. 프로이덴탈은 이것도 구분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예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귀납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폴리아가 중요하게 여겼던 귀납을 통한 수학적 지식의 발견인데 이거를 비판했습니다. 이걸 비판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덴탈은 브루너도 비판하시고 폴리아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판을 했고요. 귀납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전형적인 예는 제가 중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문제 나오면 전형적인 예를 통해 곧바로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예는 곧바로 그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공통성질을 찾고 할 필요가 없이 전형적인 예를 통해서 한 번에 끝내는 거죠. 동형인 다른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이 가능한 예를 뜻한다. 이거는 중간중간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 이 이론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요하다. 자, 그다음 라카토스. 라카토스는 신론원에도 나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소박한 추측, 그다음에 연역적 추측.
그래도 이것까지 보면은 약간 신론원을 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33페이지 보면 일단 그 규칙 1부터 5까지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 수학적 발견술은 소박한 추측과 연역적 추측이라는 두 가지 패턴을 따른다. 라카토스가 또 얘기를 했으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소박한 추측에서는 명확하게 나오니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신론어는 좀 약간 복잡하게 나오는데, 자 소박한 추측에서는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추측을 하고, 자 보세요. 문제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추측, 증명, 반례를 통한 반박의 단계를 거쳐, 자기 중요한 거 추측이 개선되고, 원래 추측이 개선되고 세련된 개념이 나타난다. 그래서 소박한 추측 구분하기 어렵다면 원래 추측이 개선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원래 추측이 개선이 됐느냐.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추측, 그냥 약간의 그냥 용어적 변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어떤 반박을 통해서 개선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원래 추측, 추측, 개선. 그렇게 따지면 연역적 추측은 국소적 반례에 대한 내용으로 부분 추측에 대한 개선이 연역적 추측이라고 보시면 편리하겠죠. 연역적 추측은 문제로부터 연역적 증명을 통해 추측에 이르고 검사와 반박이 뒤따른다. 자 여기 보시면 추측의 개선이 없어요. 원래 추측에 대한 개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아마 임용 시험에서도 정확하게 구분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신론원도 보면은 그 부분이 좀 있었죠. 연역적 추측은 이제 그 신론원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그 소박한 추측, 연역적 추측 나올 때 연역적 추측 부분은 그 부분 추측 1단계에 대한 반례였습니다. 그게 나왔고, 그게 이거였죠. y는 절대값 x에서 그 도함수가 원래 함수가 연속이면 도함수도 연속이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례였어요. 얘 도함수 하면 어떻게 돼요? y는 1과 마이너스 1로 나눠지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지죠. 도함수는 연속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연역적 추측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추측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느냐. 원래 추측의 개선이 이거였죠. 그 처음에 소박한 추측이 뭐였어요? x세제곱이었죠. 그래서 x세제곱 나왔을 때 0에서 이제 f'0이 0인데 극대극소에 대한 문제였었죠. 극대극소가 아니었죠. 0에서 아니었으니까 원래 추측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좌우의 부호가 바뀌면 거기에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연역적 추측으로서 얘는 그 부분 추측 1단계의 연속함수의 도함수도 연속이다에 대한 반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돼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깔끔하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신론언을 공부하는데 다시 신론을 봐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명확하게 뭐 어떤 선이 있다고 볼 수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분하려면 그래도 소박한 추측은 원래 추측을 개선했다는 측면, 연역적 추측은 약간 이제 국소적 반례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내용 얘기하고 싶었고, 나머지는 뭐 수교재도 나와 있는 거니까 통과. 자, 34페이지 6번 폴리아의 수학습 지도 방법. 폴리아죠. 자, 이것도 공부를 해두세요. 34페이지에 네모칸, 일단 윗부분은 반영적 추상하니까 이거 뭐 신론원에도 나와 있으니까 통과하고, 그 네모칸 보면 1번 교육은 34페이지예요.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종속되어야 하며 뭐 이제 쭉쭉 나오죠.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수 학습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활동적 학습의 원리 나오죠. 이건 또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 나오는 겁니다. 자, 폴리아의 활동적 학습 원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폴리아가 제시한 세 가지 수학습 지도 방법의 하나로서, 활동적 학습의 원리는 학생들의 이제 활동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안 나왔는데 최선의 동기유발 원리, 비약 없는 단계 원리가 있습니다. 자, 꼭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서 이 부분 공부를 해두세요. 이건 신논2에는 없어요. 공부를 해두세요.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35페이지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이죠. 쭉 나오는데 35페이지에 맨 마지막 문단만 좀 보려고 그래요. 문제 제기. 이거 신논1에도 나와 있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또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라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문제 제기 보시면,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35페이지에 요것만 표시해 두시죠. 해결 계획의 작성 단계에서 35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네 번째, 위에 네 번째 줄이죠. 해결 계획의 작성 단계에서, 자, 첫 번째 작성 단계예요. 작성 단계에서 문제의 조건이나 자료, 가정이나 결론을 변형하여 보조 문제를 만들고, 자, 보조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여 봄으로써 원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우의 전략은 매우 유용한 문제 해결 전략이다. 이게, 자, 보조 문제를 고려하는 거는 계획 작성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 반성 단계.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가 첫 번째는 계획 작성 단계,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딱 유심히 보고 어느 부분에 기억이라는 표시가 있는가, 그 기억하고 이제 밑줄 쳐놓는데, 이게 계획 작성이냐, 시험 임용 보면 이제 기억하고 밑줄 치잖아요. 계획 작성 단계에서 밑줄이 쳐져 있느냐, 그리고 반성 단계에서 밑줄이 쳐져 있느냐, 이거는 이걸로 구분할 수 있죠. 문제를 푸는 과정이냐,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 이후냐. 반성 단계에서 미지의 것과 자료, 조건의 역할을 바꾸거나 일반화, 특수화, 유추 등을 통해 응용사항을 고려하여 발전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해 보아야 한다. 자, 이게 반성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문제 제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또 하나 연결을 해야 되겠죠. 수업에서의 수학화 과정에서 응용적 수학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을 지으면 좋겠죠. 응용적 수학화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간과하기 쉬운 거라 언급을 했어요. 36페이지 스캠프. 이것도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스캠프. 자, 네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36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직관적 지능과 반영적 지능은 신논1에 나와 있으니까 스킵하고, 세 번째 문단 스캠프의 이해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본다. 근데 이제 우리 맨날 신논2까지 공부를 해도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 얘기만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죠. 이거 암기해 두세요. 도구적 이해는 뭡니까? 어떤 규칙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규칙이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상태. 아주 암기하기 깔끔하게 나와 있죠.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 아마 도구적 이해하고 관계적 이해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논리적 이해는 뭡니까? 수학적 기호 체계와 표기를 적절한 수학적 아이디어와 관련시키고 그 아이디어를 논리적 추론고리와 결합시켜 기술하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 이해까지 되려면, 관계적 이해를 넘어서 상위 개념인 논리적 이해가 되려면 바로 기술하는 것까지 돼야 돼요. 정확하게 기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 기호적 이해는 이제 도구적 이해보다 좀 약간 상위 개념이 관계적 이해고, 상위 개념이 논리적 이해라고 한다면, 기호적 이해는 조금 동떨어져서 그냥 기호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 즉 기호 체계와 개념 구조 사이의 상호 동화, 요거를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기호 체계, 대표적으로 시그마 얘기할 때 이거 기호적 이해 꼭 얘기할 거예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기호적 이해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논리적 이해에 따라서 잘 기술을 하려면 시그마에 대한 기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정말 산더미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호 체계와 그런 개념 구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호에 대한 어떤 개념적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호적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신논에 나왔으니까 네 가지 이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37페이지는 바닐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신논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논원과 뭐 수교재 포함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통과. 38페이지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 당연히 신논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39페이지 최근의 수학 교수 학습 방법이 있는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각적 사고는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팀 성취도 분배법도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고요. 문제 중심 학습은 제가 그 심화반 이론을 할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 그리고 문제 중심 학습의 중요한 거는 원래는 보통 개념을 익히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그런 측면인데, 문제 중심 학습은 문제를 통해 개념을 익히는 역방향에서의 어떤 사고 방식에 대한 학습이에요. 문제 중심 학습은. 그래서 맨 밑에 단락 한번 볼까요? 39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보면 학습자들은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찾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반대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개념, 원리,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중심 학습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고 학생들은 정말 끊임없는 어떤 긴 터널을 알아서 이제 막 정글을 찾아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로 탐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까지 나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성장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거를 정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특별히 태도 및 실천 3번에서는 자주적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것과 거의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뒤에 40페이지. 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실제로 2020학년도에 출제가 됐죠. 프로젝트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신논2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걸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신논2에 프로젝트 공부를 해두세요. 맨 밑에 거꾸로 학습. 이거는 1차 임용시험에 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이게 지금까지 1차 시험의 트렌드는 교사와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만 다뤘기 때문에, 이제 플립러닝은 이제 미리 뭐 온라인 공부를 해온다, 그거를 약간 지문으로 만들기에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사실 이거는 교육학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41페이지 과정중심 평가는 신논2에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두세요. 쭉쭉 넘어가면, 네, 이렇게 해서 기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신논1과 이제 수교재는 잘 공부를 해 두셨을 텐데, 신논2와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서 좀 추가해야 될 내용들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지도서, 그러니까 이거 내용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에 언급을 할 때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시도록 설명을 쭉 했고요. 그러면은 요걸 바탕으로 한 타임 있다가 계속 이제 고등학교 본격적으로 지도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